제 기가 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말 세상에 사람이 앞과 뒤가 다르다고 하더니 이런 일이 제 눈앞에서 펼쳐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서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은데요. 사람이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처럼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우리 형님 이야기인데요. 사실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기도 해요. 어쩌다가 저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어디 가서는 얼굴 팔려서 하지도 못하는 말이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속 시원하게 털어보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소개팅으로 인연이 다 27살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연애만 하면서 지내왔어요. 사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희에 관한 사연은요. 만나면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을 한 적도 없었을 겁니다. 30대에 들어서면서 결혼 이야기를 자주 나눈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 결혼을 미뤘다가 돈을 모은 후에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어요. 제 남편과는 오랜 기간 동행을 한 후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 아닌 대도시 옆에 위치한 지방 도시였는데 그곳이 개발이 안 된 지역이어서 상황이 좀 애매하고 개발된 지역이라고 해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연로한 분들이지 젊은 사람들보다 연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촌 동네예요. 당연히 옆 동네 역시 개발이 됐어요. 으루으루한 아파트 단지에 빌딩이 쭉 들어섰지만 아직 우리가 사는 동네는 조용한 시골 느낌이 나는 곳이었어요. 거기다 제일 큰 건 여기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죄다 사상이 조선시대와 같이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4살 나이 차이가 나는 형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는 아주 답답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버님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둘째가 먼저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집안의 기둥이 사가버린다면 우리의 결혼을 무한히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시부모도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누가 먼저 결혼을 하든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게다가 아주버님이 여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우리 차례가 곧 올 거라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텐데 아주버님은 여자친구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사람이 자기 관리라도 하고 여자를 만나려는 의욕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몸집은 돼지같지 피부도 공보 덩어리지 생긴 것도 눈, 코, 입만 달렸지 위치가 제각기 달려있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옷이라도 멀끔하게 입던가 큼큼한 냄새 나는 옷을 일주일 내내 돌려 입는데 진짜 우리 남편이랑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었죠. 게다가 나이까지 40이 가까워져 오는 사람을 도대체 어느 누가 결혼하겠다고 냉큼 발을 들이밀게. 동네 사람들까지도 선자리 주선 한 번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주버님 흉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루 종일 흉을 보라고 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이야기할 내용이 많아요. 아주버님은 딱히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고 시댁에서 축산업을 하시면서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기서는 소식이나 주변 소식을 보는 것이 일상이셨어요. 일을 시키거나 하라고 해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시댁 재산이 조금은 있었기에 그 돈으로 생활을 유지했죠. 문제는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흠을 내면 안 된다며 아주버님께 돈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뜻하게 혼을 내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도 우리 아들은 최고라고 하기만 하니까 아주버님은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우셨겠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 인생을 빨리 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결론은 더는 널 기다리다 보면 제 인생까지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말을 했죠. 이렇게 가다간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나이만 먹고 결혼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나를 정말 생각한다면 헤어지는 게 좋겠어요. 언제까지 그런 답도 없는 아주버님이 결혼하길 기다리면서 시간만 버리고 있어야 되겠죠. 나도 답답해. 집에서는 계속 먼저 결혼을 해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완강하게 버티고 계시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집에 다시 한번 말해볼 거예요. 이번에도 결혼은 안 된다.
첫째가 먼저 장가에 가야 한다면 우리는 그냥 헤어지는 걸로 하자고요. 나도 3명을 찾아서 결혼해야지. 벌써 7년째 나이만 먹어가니까 우리 집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헤어지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자 시댁에서도 발등에 불이 났는지 둘째 아들도 결혼 못하게 될까 봐 그제서야 부랴부랴 결혼하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상부터 시작하면서 일단 나를 잡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그 말도 이상하게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저희 집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저를 너무 오랜 시간 붙잡고만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 대한 불만이 꽤 많으셨어요. 만약 제가 헤어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된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이들이 그래도 오랜 시간을 잘 만나고 버텨주어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시기가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모쪼록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요. 투자 아들이 먼저 결혼을 해서 조상님 보기에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둘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니 결혼을 하는 게 맞겠죠? 이미 홍기가 꽉 찬 나이인데 당연한 일 아니겠나요? 저는 사실 몇 년 더 일찍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형이 더 카의 미혼으로 버티고 있는데 둘째가 먼저 결혼을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사돈댁에서도 그렇고 자꾸 결혼을 빨리 시키자고 하시니까 저희가 양보하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뻔뻔한 태도에 저희 친정에서도 당연히 기가 막혀 하셨지만 남편의 됨됨이 보고 결혼을 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고로 그 나이에 제가 언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언제 또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할지 구간이 명확하라는 말도 있고요. 상견례를 마치고 10월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결정을 한 후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는데 시댁에서는 저희 결혼 날짜를 잡은 이후부터 계속 궁시렁거려서 너무 듣기 싫었어요. 저와 시선만 마주치면 한숨부터 내며 시작을 하셨는데 새로운 출발을 앞둔 사람에게 초조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후 아무리 둘이 오래 만나고 하루빨리 살림을 차리고 싶다고 하지만 첫째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결혼해도 당연히 순서가 있는 법인데 말이죠. 첫째가 있어야 했던 거예요. 아주버님 여자친구도 없으시고 당장 저희가 미뤄도 결혼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잖아요. 저희는 무려 7년이나 만났어요. 7년 동안 아주버님이 누구를 만난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거든요. 결혼은 목미. 말이지, 눈만 맞으면 한 달에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니? 우리 아들이 아직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기다리면 다 재속이 있는 법이잖아.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냉철하게 결혼을 하겠다니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어머님,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왜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시나요? 정작 아버님은 아무 생각도 없으신데 자꾸 그러시면 우리는 서운해요. 뭐, 너희가 서운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아이고,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볼 때마다 한숨만 쉬게 돼요. 나도 점점 짜증이 나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우리가 10월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시댁에서 8월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려주듯이 부친님이 결사를 한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했다는 겁니다.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는 여자도 없던 아주버님이 어떤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니 갑자기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신다고요? 그것도 지금이 6월인데 8월 달에 저희도 아직 준비할 게 많은데 2달 만에 어떻게 다 하시려고요? 식만 올리면 됐지 준비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너희가 유면서 준비하는 거다. 대충 사진관에서 사진 찍고 식장 잡으면 되지. 정첩장이니 뭐니 공장에서 어차피 다 찍어내는 건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신다고 하니까 황당해서 그렇죠. 그나저나 결혼하실 분, 그러니까 제 형님이 되실 분은 누구신데요? 이 동네에 살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선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아주버님 진짜요?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바로 결혼을 생각하셨는지요? 결혼을 안 하고 패기를 가지는 건가요? 나이가 무척이 오른다 해도 형님들 사람이니까 잘 모셔서 살아야 한다는 건 알겠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일이라는 게 집안에 있는 법이니까 어머니께서도 알아주실 거예요.
그나저나 얼마나 나이가 많아야 어머님께서 그런 얘기를 다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막 20살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띠동갑 넘게 차가운 사람도 있고 맞아요. 설마요, 그 사람이 몇 살이라고 하더라? 26살이 나살이나 베트남에서 온 처녀라는 걸 한국말이 서툴다는 게 흠이 될 만큼이죠. 하지만 생긴 건 좋으신가 봐요. 골반도 정말 크고 장남으로 대를 이을 수 있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 생각되시는 거죠. 그 아이는 정말 딱 맞길래 말이에요. 뭐라고요? 베트남에서 처녀를 데리고 왔다고요? 그건 국제결혼을 홍보하는 곳에서 들은 얘긴가요? 엄마, 그건 불법이 아닌가요? 우리는 형수님을 외국인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 그것도 새빨간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와? 진짜 상상조차도 어렵네요. 너 생각 좀 해봐. 동네 처녀들은 다 시집가고 없는데 그럼 내 형방을 어디서 찾냐고? 외국에서도 찾아와야겠네요. 너희들은 너무하다. 이런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사랑스러운 김신의 며느리한테 아름답게 물어봐서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해서 결혼을 시키겠다는 거네요. 김씨 부모님 집도 베트남 며느리니까요. 그럼 뭐 같은 업체에서 지금 연주를 받아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라고 하시는 건가요? 돈을 주고. 아이고, 조용히 해. 누가 보면 내가 사람 하나 사는 줄 알겠다. 그저 소개비만 주고 바꾸는 거지? 요즘은 그 선까지 마련하려 해도 다 돈을 주고 해야 한다고요. 바고하는 거야 예전부터 선자리에서 잘 되면 선물 하나 사주고 하는 게가 다 이렇게 변형이 된 거 아니겠니? 아이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타지에 살고 있는 여자를 돈을 주고 데려와서 결혼을 시킨다니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아주버님은 좋다고 하시고 걔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 첫째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 2번 만났는데 냉금 결혼하겠다고 하대. 당연히 첫째가 먼저 장가를 가야지. 그렇게야 이 집안의 기둥이 살아나는 거라고 내 몇 번을 말해 다 은혜가 뜻이 있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노총각으로 늙어주고 리영이 불쌍하지도 않니? 시어머니가 신경질을 팍팍 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입을 꾹 다 물었죠. 그동안 저에게 은근슬쩍 옆구리를 찔러대면서 아주버님, 제가 손자리를 좀 마련해 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그를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은 조금은 사람다운 태도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소개시켜 드리기라도 하지요. 시어머니께서도 눈이 높으신 줄 알겠어요. 여자들은 결혼해 가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리고 건강한 여자를 소개해달라 하셨어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 없이 아들을 위해서 괜히 난리였어요. 아주버님은 관리라도 되는 사람이었으면 말을 하지 않을 테지요. 업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용돈만 받는 사람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했듯이 외모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돼지 축사에서 살진 몰라도 돼지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소개를 시켜줬다면 무슨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네요. 팔리면서 아무한테도 소개를 시키지 못하는데 어차피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2달 전에 아주버님이 먼저 장가를 가시게 되어서요. 갑자기 결혼식을 하려니 여기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누구일까요? 제가 입었어요. 부르고 싶지도 않은 베트남 출신 형제 말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베트남에 있는 본가에 돈을 지원해야 했고 주선비도 내야 했죠. 여자 쪽에서는 돈 한 푼 없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럼으로써 온갖 것을 시댁에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베트남 본가에 돈을 지원하는데도 매달 송금을 해야 했고 걸핏하면 집이 무너지거나 사고가 나면 시댁에 돈을 요구했어요. 그 말은 결국 시댁에 여유 자금이 없다고 첫째 아들이 전부 올인하려는 것 때문이에요. 저희가 결혼할 때는 막상 한 푼도 돈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혼인사회라고 하나 선물로 해주시겠지 싶었는데 혼가까지는커녕 남편 측으로 들어온 축의까지 탈탈 털어가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아주버님 내가 신혼집을 구할 큰돈이 당장 어디에 있었겠어요. 결혼도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것이었는데 집 구할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시댁에서 얹혀 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희 부부는 그나마 이전에 청약이 당첨되었던 신축 아파트가 있어서 둘이 대출금 갚으면서 열심히 살기로 했었고요. 하지만 시댁에서 이걸 곱게 봐줄 리가 있겠어요. 정말 당당하게도 집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다. 저쪽이 내가 떡하니 장손을. 우리 집안의 기둥도 다시 한번 단단해지지 않겠니? 너희 신혼집이 있잖아. 그거 우리에게다 신혼집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우리도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갚아나가는 집인데 뭘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형님이 다른 나라에 가도 말이에요. 그렇게 할 줄을 알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 공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도 눈만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다니면 따로 살아가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어머님 이름으로 받은 청약인 이 한테 드려요? 그건 절대 안 돼요. 혼수 살림도 다 채웠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죽겠어. 너희는 내게 편하지 않아. 말도 통하고 어머니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라 안 돼요.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특기 열풍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못 팔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모조리 다 콩밥을 먹게 될 거예요. 불법 투기로 그 벌금이 대출금이라 아유, 안 되는 일이에요. 너희가 사는 척하면서 우리 첫째 아들이 내가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건데 어머니, 그 벌금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집안 폭망을 막기 위해 투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실 조사라도 나오면 어쩌려고요? 아무리 봐도 저랑 형님이랑 딱 봐도 다른 나라 사람인데 형님이 무슨 수로 청약 당첨이 되냐고요? 아, 고집을 뿌리시면서 아주 난리를 벌여 사수를 이겨낸 덕분에 우리 부부가 신혼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벌금 운운하면서 펄쩍 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머니, 저는 그냥 눌러붙어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모는 그만큼 무대에 얼마나 빛이 나는 사람인지요. 아주머니도 그 자리에 걸맞은 성격을 이어받았는데 그런 모습에 한 푼을 양보해주지 않으면 아깝다는 듯이 입맛이 다시라기에 얼마나 아쉬운지요. 오냐오냐 하면서 자랐던 그 모습이 행동 하나하나에 그 성격이 스며들어 있어요. 집밖에 모르는 것이 참으로 가관스럽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집 구조도 좋은데 첫째가 그렇게 분가를 한다는 모습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은 베트남에서 와서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라도 좀 변화를 줘야 할 것입니다.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은 이 맞는 말입니다. 세상 어디서든 누군가가 집을 럭쿠럭해서는 않겠죠. 시댁과 그 집을 매매할 거라는 건 너무해요. 우리 부부가 노력해서 얻은 집인데 탐내지 마십시오. 아주버님께서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거 어때요? 결혼식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급하게 잡아서 동네 회관 같은 곳에서 하지 않을 거예요. 아, 원래 재수 씨가 먼저 결혼하고 싶어 했었죠. 그러니까 그 식장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웨딩홀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재수 씨가 먼저 그 마을에 관해서 결혼식을 하죠. 아주버님,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실 텐데 우길 걸 우게요. 게다가 애남에서 오셨을 형님이랑 결혼했겠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말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서 씩씩히 대처하고 그 후로는 아주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괜히 재수 씨를 빼달라 하면서 가만히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못 보는 사람처럼 구는데 짜증이 나요. 게다가 툭하면 결혼 선물 뭐 해줄 거냐고 묻는데 우리 결혼 선물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허영심만 잔뜩 피우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육아를 개떡같이 했는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첫째 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댁이 아주버님이 그렇게 개차반으로 만든 것 아닐까 싶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쨌든 저는 모든 것을 사수하며 낼 준비를 해왔고 8월에는 아주버님이 결혼식을 올리시기로 했고 저는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있었고 저는 결혼을 코앞에 둔 이유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님은 이미 시댁에 살고 계셨기에 명절 때 베트남에 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전이라 조금 뻔뻔하게도 굴고자 해서 집안일을 하기 싫어 시댁을 저녁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왔어요. 명절이라 선물을 조금 가져왔는데 이건 고기라서 냉장고에 넣어야 해요. 아이고, 왜 이제 오냐? 명절 저녁에야 나타나는 며느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앓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하루가 길어져도 길어. 너는 너무 늦었어. 아이고, 억지야. 허리야, 빨리 와서 좀. 어머니가 알리는 소리를 듣다가 내게 앞치마를 확 휘두르며 집안일을 하라는 거겠지라고 말하더니 나는 어색한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 이름조차 모르는데 벌써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것인가 싶어 민망하게 받아들이고 조용히 서 있으니 시어머니는 한숨부터 내며 너는 정말로 둘째 며느리가 그리웠던 걸 몰랐구나. 첫째 며느리, 너는 한국말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그 인간을 일부러 저렇게 굴리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시는데 나는 홀로 많은 음식을 다 해내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모든 일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형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형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 못하셨습니다. 헷갈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마주치자고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사는 하시지만 말은 하지 않으셔서 벙어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당황했어요. 아주버님은 제게 보시고 계시는데 아주버님이 손을 흔드셨어요. 우리 댁 마누라는 전혀 한국어를 몰라서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해요. 안녕하세요도 못 알아듣는데 돈만 달라는 말로 포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때 재수 씨가 일찍 도와주러 와서 함께 하기로 결정했어요. 괜찮냐고 물으면서 방향을 잃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시집와서 본가에서 돈까지 받으면서도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서 달마다 집에 보내는 돈을 송금하는 날만 있더라니요. 시어머니에게 가서는 돈을 달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앵무새처럼 귀에 대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한다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귀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니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시댁에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용돈만 받아가면서 얹어 살고 있다 보니 적어도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우리 첫째 아들이랑 결혼한 여자라고 해서 치맛자락을 바른 기세로 엄청 예뻐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 행해준 것처럼 형님도 좋은 시어머니로 존중해 주시려는 거예요? 형님이 대단하시다 보니 시어머니가 그런 대우를 하자 자기도 똑같이 잘해보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지덕지덕 요구하는데 방관해버리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는 시어머니한테 하나하나 다 해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아휴, 답답해. 내가 아주 싹을 잘못 귀를 들렸지? 아이고, 글쎄 어제는 밥을 먹는데 나한테 요요 물컵을 툭툭 내리치더라고 해서 물 떠달라는 소리라더라. 그래서 가만히 치는 앉아있고 나를 보고 주방으로 가서 물 떠오라는 게 아닌 것 같아. 나 참, 기가 막혀서 아주 내가 상전을 모시고 산다. 상전을 모시고 살아. 아니, 한 달 만에 이렇게 해나 사람이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건지 생긴 건 나름 순진하게 생겨서는 속이 시커먼 상황이었어요. 저야 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부딪힐 일도 없어서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갔지만 제가 하는 일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하시더니 예. 내가 또 학원 선생 아니야? 과목은 다르다지만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니까 나보다 선생이 내가 나을 것 같지? 첫째한테 한글 좀 책임지고 가르쳐라. 막막했지만 어느 정도 말은 해야겠구나 싶어서 주말에 학원 쉬는데 시댁에 가서 형님을 붙잡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러나
배울 의지가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건데 형님은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붙잡고 가르쳐도 등은 둥 마는 둥 딴짓만 하더라고. 나는 공부 못해서 아주 끊어서 말을 하는데 발음은 얼마나 굴러야 하는지, 한국어 말인지 베트남어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 그래도 시어머니가 불을 켜고 나를 지켜보니 오기로 가르쳤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데 글쎄 2주일이 넘게 걸렸어. 요즘은 유치원생을 가르치는데 붙잡고 가르쳐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그런데 형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형이 뺀지를 걸으면서 나도 더 많이 붙잡고 알려주기 시작했고 결혼한 뒤에도 수업은 꾸준히 이어졌어요. 그러던 중에 형이 임신하게 되었고 우리 시어머니는 형이 임신했다고 해서 크게 놀라셨어요. 형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수업 그만두라고 갑자기 말씀을 바꾸셨는데 정말 성질이 있는 대로 나왔지만 웃으며 알겠다고 했어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어차피 같이 살지 않는 시어머니인 내게서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장남이 기둥이라고 생각하며 형에게 요구했었죠. 예쁘나 애를 낳으라 했는데 뜻밖의 임신한 일로 정말 동네에선 놀림살이를 당하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똥강아지까지도 우리 형님의 임신 소식을 아는 정도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지만 이게 다 또 시어머니 무덤을 파는 일이 아니었겠지요. 아이를 낳았으니 나이든 시어머니는 베트남 형님 대신으로 집안일을 전적으로 맡기게 된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할지 감독이 안 되네요. 한 달에 2번씩 시어머니 집에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너무 잘 해냈다고 하며 자기가 해야 할 집안일을 전적으로 저에게 떠넘기는 일이 끊이질 않았어요. 제가 혼자 피를 흘리는 것 같고 어중간하고 힘들었어요. 정말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죠. 그래서 우울한 마음에 남편에게 시어머니 집에 갈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어떡하겠어요? 갑자기 늘어난 살림까지 신경 쓰기 힘들어서 2손 2발 다 들고 베트남 형님이 출산을 하자마자 장손 나왔겠다.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죠. 분명 시어머니가 저한테 형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한국말 그만 가르치라고 해놓고 하도 형님이 뺀질거리니까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학원 선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아, 쟤는 한국말이 하나도 늘어난 게 없어.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도 뒤돌아서면 까먹네. 아무래도 우리 손주의 지능이 의심이 된다. 하치에이, 머리가 나빠서 우리 손주도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는 거 아니냐.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형님은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는 건지 진짜 못 알아들은 건지 손톱만 만지자 거리고 있고요. 아주. 양쪽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때려치자 마음을 먹었어요. 어머님 그냥 형님이랑 손짓 발짓하면서 소통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까 형님은 이렇게 배우기 의지가 없고 어머님은 눈높이가 높으시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형님이도 눈치를 살피기 시작한 건지 뭐지 한국말을 조금씩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잔소리를 하고 요구를 하니까 알게 된 것들이 있었을 테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할 수 있는데 항상 하는 말이 이거야. 어머님 빨리 잘못했어. 물 다듬었어. 어머님 설거지나 손 아프나 봐요. 어머님 청소 여기 더러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처음에 형님에게 감사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종처럼 다스릴 수 있는 며느리가 올 줄로 생각했겠지요. 알겠는데 상전처럼 떠받들고 사는 입장이 되니까 그 스트레스를 결국 누구에게 풀까요? 축사에 있는 가축에게 풀까요? 끔찍한 아들들에게 풀까요? 저야 저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똑바로 행동해야겠지? 인간 좀 잘 구슬러 봐서 집안일 좀 하게 만들어 봐라. 눈치도 챙기라고 말해주고 말이야. 나는 아주 죽겠다. 죽겠어. 오죽하면 애먹을 분이며 기적이며 전부 내가 사다 바치고 있다니까? 이이구 내 발자국도 일단 형님이랑 가족으로 묶인 사이고 하니까 잘 지내보려고. 형님 외로울까 싶어서 우리 집에 초대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제 옷방을 구경하던 형님이 갑자기 한국말을 술술하며 있다 조금 긴장들었습니다. 어머, 이 가방 너무 이뻐. 나 오늘 나올 때 이 옷 어디서 샀어? 얼마야? 맨날 어머님.
어머님이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전 깜짝 놀라서 의사소통도 잘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잘 하는 것 같아요. 형님,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저랑 같이 공부할 때에는 배울 의지도 없는 것 같았는데 언제 그렇게 말을 배우셨나요? 아, 아니에요. 나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 말의 끝으로 갑자기 잘 말하던 것을 멈추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갸우뚱거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옷을 구경할 때에는 술술 한국말을 잘하더니 제가 지적을 하니까 갑자기 또 못하는 척해요. 누가 봐도 이상하고 수상하게 생각할 텐데요. 그래도 이제 막 1년이 지났을 뿐인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2년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디비전은 TV를 보면서 눕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집안일이라도 손을 뗀 적이 없거든요. 둘째가 내가 정말 돌아버리겠다며 내가 이 나이에 쟤네 방을 치워주고 있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장가고 나버리고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데려온 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매달 베트남에 있는 사돈에게 생활비를 보내줘야 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있지만 일은 일대로 시어머니 혼자 해야 하니까 시어머님도 정신을 잃어가더라고요. 그러는 도중 제가 한번 나와준 건데 그 때문에 꾹 참고 시어머니가 버티고 계셨어요. 문제는 아주버님이 형님이고 키울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원이가 모든 것을 케어해주는데 형님은 정작 20대 중반이니까 자기 꾸미기에 바빴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은데도 한국말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일관의 형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대망의 3년 차가 되었을 때 김장 시즌이 왔는데 우리 모두 모여 김장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형님이 시집에 간 이후에는 김장할 때마다 손을 놓고 구경만 했거든요. 1년 차 때는 김장이 무엇인지 몰라서 2년 차 때는 같이 했는데 글쎄 젓갈이 소금이라고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난리가 났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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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냐. 배추가 다 상해갔다라고 했더니 얼마나 넣어야 된다고 알려줬는데 2컵만 넣으라고 했지. 안 했지. 2컵이 뭐야? 어머님, 나 2컵 모르겠어. 어머님이 뭔지 알려줘라며 시어머니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울상을 하며 가슴을 쥐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정말 갑갑합니다. 어쨌든 올해도 김장을 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 집으로 배추를 시켜놓고 김치 재료들 몇 가지를 주문해 놨던 것이 배송이 왔다는 문자가 왔어요. 시어머니에게 말했더니 글쎄 축사에 문제가 생겨서 바빠서 정리를 좀 해두라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과 형님은 집에 안 계시고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정리할 줄 알아요. 학원 중간에 나가야 하는데 걔 지금 베트남 친구지 뭔지 만나러 나갔다. 아휴, 왜 김신의 며느리 있잖아. 알고 보니까 고향 친구라고 하더라. 세상도 참 좁지. 어쨌든 학원은 지금 점심시간 아니니까 잠시 와서 냉장고에만 넣어두고 가야겠어요. 여기가 지방 소도시라고 하면 지방이지.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한 노총각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베트남에서 온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은 쿵짝이 잘 맞아서 잘 지낸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고향 사람은 또 다른 느낌이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떠들기도 하고 언짢게 굴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짜릿해져서 결국은 제가 정리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원의 점심이 상당히 길어 시엄마 집으로 뛰어가서 물건을 정리하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축사에 나가셔서 없었고 형님은 근처 어딘가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주방에서 정리하면서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형님이 오셨다고 생각해서 빼꼽을 내미는데 근처에 산다는 베트남 여자와 함께 오셨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엄마는 없어요? 아마 축사에 나가셨을 거예요. 집에 잠깐. 들어오는데 뭐 어때? 기다려봐. 내가 얼른 가지고 올 테니까. 아,
우리 시어머니는 맨날 일을 못 시켜서 안달인데 넌 편해서 좋겠다. 나도 머리 좀 써서 행동을 해야 했는데 이미 늦었지? 아유,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말을 못하는 척 했어야지. 잠깐,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이거면 충분하지. 나도 몰래 주는 거니까 나중에 갚을게. 당연하지. 근데 너 언제까지 한국말 못하는 척 하려고? 너 한국으로 시집 가려고 한국말 공부 열심히 했잖아. 이런 시댁을 줄 몰랐지? 남편은 돼지우리에 살아도 딱 어울릴 것 같은 놈이고 내가 돈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여기 와서 이렇게 안 살지.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축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돈은 따빡따빡 벌어서. 그 돈이 최고.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으로 시집 가겠다고 아주 난리법석을 떨었나. 그래도 한국이 좋지. 베트남은 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생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 못생기고 나이도 많은 돼지 같은 놈이랑 결혼을 했다. 내가 여기서 집안일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절대 못하지. 나는 죽을 때까지 한국말 못하는 척 할 거야. 요즘 남편이 나한테 둘째 가지자고 들러붙기 시작하는데 아주 소름 돋다. 죽겠어. 정말 너 그거 알지? 저기 윗동네에 살던 언니 애셋 낳고 쫓겨났잖아. 집안대를 이을 시 충분하다고. 이만 나가라고 했대. 거기다가 베트남으로 돈도 한 보내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맨날 어머님께 몰라요. 모르겠어요 해오던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잘해도 너무 잘하니까 저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이 그 친구라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배웅하러 가시는 동안 저는 주방문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었죠. 주방 쪽에서 뒷마당 쪽으로 이어지는 문을 통해 몰래 나오려다가 놀라서 도망쳤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들려줬더니 남편도 꿈인 줄 알아듣지 못하셨어요. 아무래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에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즉시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형님은 어디론가 나가셨는지 아기만 두고 덜렁 두고 나간 채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애를 챙겨주느라 매우 지치셨다. 어머님, 어제 무엇을 보셨는지 아시나요? 아니야. 형님과 형님 친구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정말 청산한 뉴스였어. 그래서 그 애는 저희만큼 술술 잘한다는데 그 애가 무슨 좋은 소리를 하는지 심쿵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애가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놀랐을 거야? 아마 그때 우리 집 며느리가 하는 말이었겠지? 우리 애는 대답만 한 게 아닌가 싶어. 그냥 대답만 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면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만 좀 봐봐. 아니야, 제가 형님이 말하는 걸 분명히 들었어. 제가 오죽하면서 숨을 죽여들었을 텐데 잘한다고. 그 애는 세탁세제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녀석이야. 그런데 그 애가 지금까지 하는 것이 다 연극이라 말하고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싫어 죽겠어서 귀찮아서 꾸역꾸역이라는 속편이란 말이야. 어머님, 이런 때가 아니라 말씀하신다니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형님의 본색을 까발려야 하지 않겠어요. 무슨 좋은 수라도 있나요? 그러면 아이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집에 시집 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전부 연극이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주 여우 주연상을 받아야겠다고 그 나쁜 기집애가 손 하나 까닥이려고 늙은 날을 시켜 먹으려는 그 짓을 했다는 거야? 제가 귀를 통해 들었어요. 일하기 싫어서 한국말을 못하는 척했다고 해요.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요. 아주 술술 잘했다고요. 아휴, 이거 현장을 제대로 가리려면 찍소리 못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텐데 그럴 만한 차리 좀 만들어봐라. 아, 똑똑한 내가, 아이 너 좀 짜내봐. 시어머니는 씩씩하게 걸어가면서 분노를 참지 않았고 저는 흥분하여 시어머니를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면서 미리 생각해둔 계획을 곧바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동의해 주셨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김장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결국 기다리던 김장날이 왔을 때 우리 모두가 모여 김장을 하러 모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님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배추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만 보고 있어? 어서 여기로 와서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해야지. 속부터 만들어야 하니까 빨리 재료들을 가져다가 앉아서 일을 해야지. 뭐야, 너희들 쭈구리야. 나는 설탕이랑 소금을 구별 못해요. 저번에 소금을 넣어 망쳤어요. 아무리 내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도 김장은 모두가 해야 해. 가지고 계시나 아니. 양돈에 손대진 마시고 그럼 그쪽 가서 물을 썰고 계시다. 무치 썰고 요게 뭐라고 하는 말이지 몰라. 무치 모르겠어. 썰고 모르겠어. 형이 당당하게 말을 하지만 어우 진짜 그러는 거면 벗겨내야겠다 싶었네요. 시어머니께 딱 사인을 보냈어요. 어머님 저희 무치고 썰고 하는 중이니까 어머님은 창고로 가서 좀 가져다 주세요. 시어머니는 기싸움을 해대며 제가 보낸 사인을 이해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 쓱 사라지는 틈에 저는 조용히 형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김장을 잘 담그면 금일봉을 준다네요. 형님은 금일봉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더라도 어차피 형님께서 돈을 좋아하는데 이것저것 꽤 아쉬울 거예요. 같아서 형님이 일을 하나도 못하니까 금일봉은 모두 제 차지가 되겠네요. 어차피 한국말 몰라서 이 말도 못 알아듣겠지만 진짜로 금일봉을 치신다고 했다고. 금일봉을 내가 왜 몰라. 돈인데 당연히 알 것이다. 얼마나 주신다고 했는데 한 100만 원은 주시겠지? 이번에 시엄마 소를 팔았잖아. 엄청 좋은 가격 받았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줄 거야. 아, 나도 그럼 이번에는 김장중 커드 야겠네. 이따가 시엄한 젓갈 가지고 오면 내가 무설고 있을 테니까 동서가 양념 좀 해줄래? 갑자기 입에 무슨 모터라도 단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피식 새어 나오더라고요. 제가 딱 뒤를 돌면서 말했어요. 아, 봐요. 어머님, 형님. 한국말 진짜 잘한다니까? 제가 말할 때는 못 믿으셨으면. 그런데 형님이 그 말에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딱 팔짱을 끼고 저승사자 같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아니, 어머니, 젓갈은 젓갈 가지러 창고 가신 거 아니었죠? 창고가 꽤 멀리 있는데 어찌 벌써 설마 내가 있는데 이런 계시한 하도 둘째가 너한테 한국말 잘한다고 난리를 치길래 아, 내가 지켜보려고 술을 좀 썼다. 내가 믿지를 못해서 함정을 하나 파달라고 했더니 아이, 우리 둘째가 기가 막히게도 일처리를 하는구나라고 말이죠. 내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 그럼 너는 지금까지 집안일 그거 하기 싫어서 나를 속여온 거야. 어머니가 불구락 푸르락 해서 말씀하시는데 형님은 그게 아니라 하며 변명할 거리를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 입만 오히려 달싹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정말 이유가 있나 봅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말씀하시더군요. 니네 집에 보내던 100만 원을 30만 원으로 줄여야겠다. 앞집, 뒷집 모두 30만 원만 보내는데 왜 우리 집만 100만 원을 보내냐고 하셨어요. 어머님, 갑자기 그러실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 동생들도 공부를 해야 하고 갑자기 생활비를 줄인다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은 모두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동생들은 학교도 가지 않고 우리 첫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들었어요. 굶어 죽을 리가 없어요. 당신 가족들도 제대로 돈을 벌어오며 살아가는데 왜 굶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너희 집의 이름으로 쓰는 걸로? 시집온 너의 행동이 이 일의 원인인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그냥 한국에 오셨나요? 동생들은 모르지만 갑자기 생활비를 줄인다면 당연히 생활이 어려워져서 식사량도 줄이고 필요에 맞게 생활해야죠.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아두고 자신과 우리 아들은 따로 방을 쓴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집안일까지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어처구니 없어요. 돈을 받아가면서 어떤 양심으로 자신만 챙길 생각이냐고. 이제부터 내 주머니에서 돈을 안 쓰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형님이 손톱만 깎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니 시어머니가 형님의 행동에 화를 내지 않기도 힘들었던 거죠.
형님이 축사에서 돈을 빼내는 행위를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조금씩 훔치고 있었던 걸 아시죠? 다 알고 있었지만 타국에 와서 외로웠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아, 친정에 돈을 보내야 해서 그런 것이겠지? 이 돈은 어쩔 수 없이 이탈했는데 그것도 1,000만 원이라니. 1,000만 원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은 베트남으로 보내는 것이 둘째치고 이 근처에 사는 베트남 처녀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낸 것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디 감히 하늘을 속이려고 했는지. 그래, 아주 정말 나쁜 일을 했어? 너는 깜짝 놀라게 해줬구나. 지난번에 동네 베트남 친구에게 갚아야 했던 그게 뭐였는지 참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돈이었네. 그랬어요. 시댁에서 시장에 소를 팔고 돼지를 반 돈을 몰래 훔쳐냈고 그 돈을 모아둔 채 급한 경우에 대비하여 베트남 여자들에게 이자 노름을 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마 친정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싶어서 눈을 감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니까 여태까지 자신을 속여 먹고 있던 것이었죠. 한국말을 못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제대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열받아 사색이 된 형님께 말했어요. 내가 그러고도 양심 없이 사돈을 떼게 100만 원씩 내놓으라 할 수 있느냐? 너는 일단 그 1,000만 원부터 갚을 생각을 해야 했다. 누가 마음대로 내 돈 가지고 생새끼야. 그동안 가축을 팔도는 아주버님이 관리를 하고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놓았는데 그 사이에 형님이 돈을 가로챈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냥 믿고 맡겨두었다가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다가 돈이 이상하게 비어있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다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측은 지심을 가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우리 형님이자 노움을 한다는 말을 해준 거죠. 시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두고 보고 있던 와중에 한국말을 잘하는 것까지 지적당한 것이었어요. 형님은 친정에 들어갈 돈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고 거기에 플러스로 시어머니가 1,000만 원까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거의 기절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똑바른 발음으로 잘못했다고 비는데 보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머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이 예뻐해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기고한장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부는 절대로 돈에 손 안 댈 거예요. 어머님 말씀도 잘 듣고 둘째도 가질 거예요. 일도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나 똑바로 말씀드리니까요. 아이가 3년 동안 말을 못하는 척 벙어리로 살았었네요. 그동안 죽어도 한국말을 못하는 척하니만 돈이 걸리니까 아주 조금씩 나오네요. 잘못했어요. 하부는 시키는 일이 뭐든지 무조건 다 할게요. 결코 빼지 않고 나서서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준 기회는 끝났다.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요. 저희 부부 집도 저도 없는데 지금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 저랑 다시 한번 잘 지내봐요. 출발, 새로운 시작을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듣는 척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소식을 듣고 아주버님께서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향해 경고를 강하게 하셨대요. 앞으로 나는 집안일과 축산일도 모두 힘든 일이겠지만 너네가 함께하면 되겠지요. 다 하도록 해 집안일도 책임지고 하라. 첫째, 너도 나가서 놀 생각 말고 축사를 부지런히 해라. 안 그러면 너희 월급은 그냥 돈 한 푼도 못 준다. 그리고 내 집에서 쫓겨날 줄도 알아? 알겠어. 그들은 오갈 곳이 없으니 일단은 알겠다고 빌었고 그때부터는 눈치를 살피며 부지런히 일을 한다. 아, 시어머니는 진짜로 베트남에 보냈던 100만 원을 30만 원으로 줄였는데 형님은 아무 소리도 못한다. 대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집안일을 해내며 5만 원 더 주세요 하며 조른다. 나참 시모는 뺀질거리고 2배 이상으로 일해야 생각해 볼 거라면서 복수를 했다고 하더라. 지금은 뭐, 그 두 사람이 나가서 놀 시간이 어디에 있겠어. 축사, 일 돕고 식사 차리는 것이니.
집안일은 오롯이 형님의 몫이 되었지요. 아주 시어머니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까지 할 판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신부를 곱게 먹고 살아야 하는 법이에요. 제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